화폐의 역사 제24회 달러의 역사 제2편 달러가 미국에서 태어나기 전 독립전쟁, 대륙통화, 그리고 북미은행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연구원 유순경입니다. 오늘은 화폐의 역사 제24회이고 달러의 역사 제2편입니다. 오늘 주제는 달러가 미국에서 태어나기 전 독립전쟁, 대륙통화, 그리고 북미은행의 이야기입니다. 달러보다 먼저 일어난 일들. 미국 달러는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있었던 것은 식민지 경험과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독립 직전에 마주한 상황은 독립전쟁을 치를 돈이 없다는 절박한 현실이었습니다. 1775년 독립전쟁이 시작될 때 북미에는 아직 하나의 국가도, 하나의 중앙정부도, 하나의 화폐도 없었습니다. 존재했던 것은 각기 다른 역사와 제도를 가진 13개의 식민지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마침내 독립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군대를 먹여야 했고, 무기를 사야 했고, 병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 전쟁 비용을 지불할 독자적인 화폐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미국 달러가 탄생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1부에서는 대륙통화, 2부에서는 북미은행을 살펴보고 다음 회에서 비로소 달러의 탄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부 대륙통화, 조세권 없는 전쟁정부의 화폐 실험. 먼저 1부입니다. 조세권 없는 전쟁정부의 화폐 실험, 대륙통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화폐권이 아니었던 식민지. 독립전쟁 직전에 북미 식민지는 하나의 화폐권이 아니었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영국식 파운드, 실링, 펜스라는 회계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스페인 은화, 영국 주화, 각 식민지의 지폐, 담배, 쌀, 곡물 같은 상품 화폐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신뢰받았지만 부족했던 은화. 그 중에서도 가장 신뢰받은 것은 스페인 은화였습니다. 스페인 달러, 혹은 피스 오브 에이트라고 불린 은화는 북미뿐 아니라 대서양 세계 전체에서 널리 통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은화는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전쟁은 지역 거래가 아니라 대규모 병참과 급여 지급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분절된 화폐 질서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대륙회의의 한계, 느슨한 정치적 연합. 이때 등장한 정치적 중심이 대륙회의였습니다. 1774년 제1차 대륙회의, 1775년 제2차 대륙회의를 거치며 식민지들은 느슨한 정치적 연합체를 만들었습니다. 결정적 권한의 부재. 그러나 대륙회의에는 결정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조세권이었습니다. 대륙회의는 군대를 조직하고 전쟁을 지휘할 수는 있었지만 국민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해 전쟁 비용을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대륙통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달러라는 이름의 등장. 1775년 6월의 발행. 1775년 6월, 대륙회의는 200만 달러 규모의 대륙지폐 발행을 승인합니다. 이 지폐가 바로 콘티넨털 커런시, 즉 대륙통화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달러.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지폐에 이미 달러라는 단위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우리가 아는 미국 달러의 탄생은 아닙니다. 이 시기의 달러는 스페인 은화 관행을 반영한 계산 단위였을 뿐 공식적인 국가 화폐 체계는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담보로 한 화폐, 금도, 은도, 세금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대륙 지폐는 무엇을 담보로 발행되었을까요? 금도 아니었고, 은도 아니었고, 이미 확보된 세금도 아니었습니다. 대륙 지폐의 진짜 담보는 미래였습니다. 담보는 미래의 국가 조세였다. 전쟁에서 승리한 뒤 새로운 정치 공동체가 세금을 거두어 이 지폐를 주화로 상환할 것이라는 기대가 그 기반이었습니다. 대륙 지폐는 지금은 돈, 즉 주화가 없지만 훗날 국가가 되면 갚겠다는 약속을 종이에 인쇄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가능하게 한 화폐, 실제로 작동한 초기 실험. 이 지폐는 독립전쟁 초기에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륙회의는 세금 없이도 전쟁 비용을 지불할 수 있었고 병사들에게 급여를 주고 군수품과 물자를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조는 취약했다. 그런 의미에서 대륙 지폐는 단순한 실패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생 정치 공동체가 스스로의 신용으로
전쟁을 수행하려 한 최초의 연방적 화폐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처음부터 위험한 구조를 안고 있었습니다. 신뢰를 흔든 모순, 화폐는 신뢰 위에 선다. 지폐는 신뢰가 있을 때만 화폐입니다. 사람들이 이 종이를 나중에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때 그것은 물건을 사고 임금을 지급하는 수단이 됩니다. 상환 약속을 강제할 힘이 없었다. 하지만 대륙회의에는 직접 세금을 거둘 권한이 없었습니다. 상환 약속은 있었지만 그것을 실행할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각각의 주도 전쟁 중에 자기 재정이 급했기 때문에 연방적 약속은 있었어도 연방적 조세장치는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가치, 의심이 시작되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대륙회의는 더 많은 지폐를 발행해야 했습니다. 시장에는 더 많은 지폐가 풀렸지만 상환 능력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이는 정말 상환받을 것인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낫월서 컨티넨틀. 대륙 지폐의 가치는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할인되어 거래되었고 그 다음에는 지역마다 가치가 달라졌으며 마침내 사람들은 지폐를 받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에 오래 남은 표현이 생겼습니다. 낫월서 컨티넨틀. 대륙 지폐만큼도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패의 핵심은 제도였다. 단순한 남발론의 한계. 이 표현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화폐 실험이 사회적 신뢰를 잃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륙 지폐의 실패를 단순히 종이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망했다고만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화폐의 이름과 재정 주권의 분리.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였습니다. 대륙회의는 전쟁을 수행해야 했지만 조세권이 없었습니다. 지폐를 발행할 수는 있었지만 상환을 보장할 국가장치는 없었습니다. 화폐의 이름은 있었지만 그 이름을 뒷받침할 재정 주권은 없었습니다. 다음 질문. 대륙 통화 실험의 종결. 1781년 무렵 대륙 지폐 실험의 종결은 사실상 분명해졌습니다. 대륙회의는 더 이상 지폐 발행만으로 전쟁 재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무엇으로 지불할 것인가?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여전히 먹어야 했고 장비는 여전히 필요했고 정부는 여전히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제 신생공화국은 새로운 질문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종이 지폐로 지불할 수 없다면 국가는 무엇으로 지불할 것인가? 2부 북미은행. 무너진 지급 능력을 복구하려는 은행 실험. 이제 2부입니다. 무너진 지급 능력을 복구하려는 은행 실험으로서 북미은행 이야기입니다. 대륙 지폐 이후의 절박한 질문. 문제는 새로운 화폐가 아니었다. 대륙 지폐가 사실상 붕괴한 뒤 신생공화국이 직면한 문제는 어떤 화폐를 만들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지불할 수 있느냐였다. 더 절박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무엇으로 지불할 것인가? 금과 은은 부족했고 새로운 지폐 실험을 반복하기에는 정치적 신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등장한 인물이 로버트 모리스였습니다. 로버트 모리스의 해법, 재정 총책임자의 시선. 로버트 모리스는 단순한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독립전쟁 말기 대륙회의의 재정 총책임자였습니다.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군사 전략만큼이나 결제 체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애국심만으로는 전쟁이 지속되지 않는다. 군대는 애국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식량을 공급하는 상인도, 군수품을 만드는 사람도, 병사들도 모두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전쟁을 지속하려면 국가가 지불할 수 있다는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모리스는 그 해법을 은행에서 찾았습니다. 북미은행의 탄생, 잉글랜드 은행식 전쟁금융. 모리스는 영국의 경험, 특히 잉글랜드 은행식의 전쟁금융에 주목했습니다. 국가가 직접 모든 비용을 금은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통해 예치금, 국채, 은행권을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최초의 은행이라는 말의 뜻. 이 구상 속에서 1781년 북미은행이 설립되고 운영은 1782년 초부터 본격화됩니다. 북미은행은 흔히 미국 최초의 은행이라 불리지만 핵심은 첫 은행이라는 사실보다 대륙 지폐 붕괴 이후 무너진 국가의 지급 능력을 복구하려는 전시 재정 장치였다는 데 있습니다. 금고와 시장,
주화는 상환 자산으로 묶인다. 북미은행의 핵심은 금과 은을 직접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과 은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북미은행은 스페인 은화 같은 외국 주화를 최종 상환 자산으로 붙잡아 두었습니다. 시장을 도는 것은 은행권이었다. 그 위에 은행권이라는 신용장치를 얹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금과 은이 있고 시장에서는 은행권이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은 그 은행권을 사용해 거래하고 필요하면 주화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북미은행의 작동 방식, 준비금과 발행. 첫째, 은행은 금과 은을 준비금으로 보유합니다. 둘째, 예치된 주화로 국채를 매입하고 정부는 주화를 은행에 그대로 예치해둡니다. 셋째, 은행은 예치된 주화를 바탕으로 은행권을 발행합니다. 정부 지출과 시장 수용. 그 다음에 정부는 이 은행권으로 군수품을 사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네 번째, 시장은 이 은행권을 받아들입니다. 조세납부나 공적 지급에서 받아들여지고 필요하면 주화로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분 지급 준비의 논리, 보유한 주화보다 많은 지급수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분 지급 준비의 논리입니다. 은행은 보유한 주화만큼만 은행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화를 준비금으로 삼아 그보다 더 많은 지급수단을 만들어냅니다. 제한된 금속, 확대된 결제 능력. 주화의 양은 제한되어 있지만 은행권을 통해 결제 능력은 확대됩니다. 이것이 금속화폐가 부족한 사회에서 은행 신용이 등장하는 기본 원리였습니다. 대륙 지폐와의 차이, 정치적 약속과 은행 신용의 차이. 이 구조는 대륙 지폐와 달랐습니다. 대륙 지폐는 전쟁 후 미래 상환에 대한 정치적 약속에 의존했습니다. 반면 북미은행의 은행권은 금, 은주화라는 상환 자산과 은행이라는 제도적 장치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중요한 전환이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한 제도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상환을 요구하면 은행은 곤란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륙 지폐 붕괴 이후의 상황에서 화폐 발행의 중심이 단순한 전쟁 지폐에서 은행 신용으로 이동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공공신용의 복원, 명목상 민간은행, 실제로는 재정 대리인. 북미은행은 명목상 민간은행이었지만 실제로는 연합정부의 재정 대리인에 가까운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 자금을 보관했고 정부에 대출했으며 은행권을 통해 전쟁 지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후 미국 화폐사의 예고편. 이 은행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공공신용을 민간은행의 신용구조를 통해 복원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 미국 화폐사의 중요한 방향을 예고했습니다. 북미은행이 남긴 질문. 오래 지속된 중앙은행은 아니었다. 북미은행도 오래도록 안정된 중앙은행으로 남지는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정치적 상황이 바뀌자 이 은행의 성격도 변해갔고 점차 사적 상업은행의 성격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작지 않았다. 그럼에도 북미은행의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대륙 지폐는 조세권 없는 정부 화폐의 한계를 보여주었고 북미은행은 금속화폐가 부족한 사회에서 은행 신용이 결제 능력을 어떻게 확장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실험이 없었다면 이후의 달러 제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달러 직전의 두 실험. 독립전쟁기의 미국은 아직 하나의 완성된 화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대륙 지폐는 미래의 국가 신용을 앞당겨 쓴 전쟁 화폐였습니다. 북미은행은 그 신용이 무너진 뒤 금, 은 주화와 은행권을 결합해 지급 능력을 복구하려 한 은행 실험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화폐 질서를 어떻게 하나의 제도로 묶을 것인가? 스페인 은화의 관행, 대륙 지폐의 경험, 북미은행의 신용장치를 거쳐 미국은 어떤 공식 화폐를 선택하게 되는가? 그 답이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드디어 미국 달러의 탄생을 다루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